여러분, 우리 삶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돈을 어려운 말로 하면은 화폐죠. 근데 돈이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돈이 내 주머니 안에 있어야 좋죠. 내 주머니 안에 있는 돈,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돈을 소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 주머니에 소득이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기본소득이죠. 오늘 다정톡에서는 그 기본소득과 혁신과 창업, 소셜벤처 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지금까지 나와주셨던 모든 분들보다 더 돈에 가까이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돈을 투자하는 분이세요. 소셜벤처에 투자하는 투자회사죠. SOPONG의 한상엽 대표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네. 소개를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SOPONG라고 하는 소셜벤처에 투자하고 뭐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이후에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설립된 지 10년이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설립돼서 지금까지 약 한 50여 개 조금 안 되는 회사들에게 투자하고 그 회사들이 뭐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벤처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네.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네. 위해서 운영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기업들도 뭔가 돈을 투자받아서 네. 자기 물건을 생산해서 네. 판매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네, 그거 맞습니다. 조금 어려워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사례를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소셜벤처의 네. 사례랄까? 네. 그 소셜벤처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기업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인데 이 기업이 뭐 제품도 생산하고 뭐 서비스도 제공하고 이러겠죠. 그런데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그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실제 소셜벤처를 창업하시는 분들도 물론 이게 기업이다 보니까 뭐 소위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또 당연히 직원들한테 급여도 주고 이런 활동을 비슷하게 하지만 시작 자체는 사회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걸 해결하는 여러 주체들이 있잖아요. 정부도 있고 뭐 비영리 단체도 있고 혹은 때로는 어떤 개인이 해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업적인 방식으로 좀 시장 내에서 접근을 했을 때 사회 문제가 좀 더 뭐 빠르고 혹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거고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저희 사례도 있고 회사도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좀 방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저희가 그 작년도에 투자한 회사인데요. 소보로라는 회사가 있어요. 소보로. 예, 네. 이름은 이제 소리를 보는 통로라는 회사인데요. 그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영상을 비롯해서 혹은 이제 그 대표님도 강연 같은 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영상이나 강연 등 그런 소리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런데 이게 보통 영상들은 자막이 많이 달리니까 그리고 요새 유튜브에 올라가면 자동 자막들을 달아주거나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뭐 강연이라든가 뭐 대담이라든가 토론이라든가 이런 자리들에서는 사실 청각장애인들은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동지통역사들 내지는 수화통역사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야만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건데 아시다시피 그 다 인건비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런 법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다 제공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죠. 이게 보편적으로 제공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음성을 이런 마이크에서 바로 음성을 따다가 콘솔에 이제 프로그램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되면 자동으로 모든 그 화면에 실시간으로 자막이 나오거나 혹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여러 디바이스에 실시간으로 자막을 띄워줘요. 그래서 소리를 문자로 볼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장애인들한테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장애인들한테도 의미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우리가 강연을 다 들을 때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가다가 가끔 문자 오면 혹은 이메일도 오면 이메일 확인하기도 하고 검색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도 맥락을 놓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 자막을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볼 수 있고 또 손쉽게 이 그 음성을 문자로 변환해서 저장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런 형태로 소리와 문자 사이에 좀 접근성 혹은 변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좀 더 그 여러 그런 소리 중심의 환경들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더 편리하게 혹은 좀 더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을 투자하고 그런 있습니다. 종류의 회사들이군요. 네, 그러니까 이 그렇습니다. 회사는 예를 들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동으로 네. 음성을 맞습니다. 문자화해서 예, 청각장애인들도 콘텐츠를 소비할 네.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또 그걸 비장애인들에게도 네. 유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네.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 네,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이제 가치 있는 회사 그런 네, 곳에 네. 투자하는 네, 맞습니다. SOPONG입니다. 오늘은 그런 소셜 벤처 또는 그런 네. 소셜 벤처를 운영하는 혁신가 또는 기업가들과 네. 기본소득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창업가나 혁신가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소셜 벤처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과 또 열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네. 한 가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부가 또 여러 가지 투자나 지원을 한다고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들이 실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네. 좀 평가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세 번째로는 이분들에게 기본소득과 같은 삶의 여유를 주는 제도가 주어진다면은 어떨 것 같은지 그 세 번째로 네. 얘기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기본소득이 도입된 사회가 네.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 한상엽 대표님의 이제 네. 이 비전을 좀 네. 같이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현실의 이야기인데요. 네.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네. 아까 10년 동안 50개 정도 투자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창업가 혁신가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어떤 열망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깨지기도 하고 또 어떤 네. 어려움을 겪는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제가 이제 투자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4년 정도 되었고요. 사실 제가 드리는 얘기들은 제가 만났던 창업가들과 또 저의 경험에서 비롯된 얘기라서 이게 무조건 옳다, 혹은 이게 모두를 대변할 수 있다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창업을 하기도 하셨었죠. 예, 여태까지 창업을 한 3차례 정도 했었고요. 네. 창업을 한 경험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만난 창업가들은 좀 되게 복합적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특히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가들이다 이러면 그 좀 사회 혁신에 대한 뭐 강한 열망과 뭐 지향성, 뭐 때로는 뭐 희생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어떤 쪽에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제가 이제 복합적이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분들이 개인적 그 열망과 사회적 열망을 제 경험으로는 거의 반반 정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적 열망이라고 하면 어쨌든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굳이 기업이라고 하는 걸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어떤 걸 기업가 정신이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세상에 없던 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뭐 효용을 가져다 주겠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그런 뭐 열망, 이게 뭐 성취감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어떤 많은 사람들이나 이 사회에게 영향을 끼치고 싶은 영향력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영향력들 혹은 그런 그 성취감 내에서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이제 하는 얘기들 뭐 내가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그게 개인적인 것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것들과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냈을 때 우리 사회가 훨씬 더 뭐 행복해질 거다라든가 사회 전체의 편익이 증가해서 뭐 차별이 줄어든다라든가 아니면 사회 전체의 뭐 자원 배분이나
그런 커뮤니케이션 같은 뭐 효율성이 올라갈 거라든가 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것들이 굉장히 묘하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왜 창업하셨어요? 라거나 굳이 뭐 다른 여러 재능들이 있으셔서 다른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또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는 정부의 이제 공무원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 사회 운동이나 프로젝트 단위로도 하실 수 있었는데 왜 기업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어느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만났을 때는 정말 개인적 열망과 사회적 열망들이 굉장히 잘 섞여져 있어서 이분들은 애초부터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개인적인 것이 지극히 사회적인 것이고 또 사회적인 것이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서 굉장히 복합적 존재로 저는 보이고 그 복합적 열망들이 표출되는 방식이 이제 기업이고 그 기업에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와 사람들의 뭐 삶이나 행동을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창출된 뭐 아까 돈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자본을 가지고 또다시 다른 어떤 영향력을 뭐 행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요.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들은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라는 뜻.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그 말 중에 실제 소설을 읽진 않았는데요. 그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소설도 안 읽고 이제 그 문장을 자주 쓰는데 행복한 가정들은 엇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하고 이제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의 모습으로 불행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창업으로 성공하면 굉장히 뭐지 세 가지 요인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게 많이 쏟아지는데요. 또 반대로 실패해도 똑같이 그런 분석이 쏟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특정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요. 이제 기업가도 기업가의 장점과 뭐 역량, 반대로 또 단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뿐더러 그 기업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이 만들어 나가는 조직의 역량도 다 다르고 시장 상황도 다르고요. 또 사업을 하다가 영향을 끼치는 외부 변수도 달라서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성공을 얘기하고 어느 한 가지 요인으로 실패를 얘기하고 어느 하나가 정말 가장 큰 어려움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그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들이 있어요. 그 사업할 때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뭐 이런 설문들에 근거하고 제가 그냥 만났던 창업가들이랑 좀 얘기를 나눠봤을 때를 좀 제가 복기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첫 번째는 시장의 수요를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시장의 수요를 맞추는 게 어렵다. 즉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가 제일 큰 어려움이에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기업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기업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겪는 어려움이 도대체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참 저도 쉽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뭐 왕도가 없어서 고객도 많이 만나봐야 되고 설문조사도 해봐야 되고 또 그 이게 참 느낌적 느낌 내지는 그 직감 때로는 이런 데 또 의지해야 될 상황들도 있고 해서 어렵고요. 근데 고객 다음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는 건 자금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금. 네. 아무래도 그 이제 기업에 있어서 이제 피 같은 존재가 다 돈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금이 있어야 뭐 동료들도 우리가 뭐 급여도 주고 그들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생활을 영위해야 다시 또 노동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생산 원가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고 하는 어려움을 그 다음으로 제일 많이 겪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동료 즉 이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직원들 팀 이야기죠. 이걸 구하는 문제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 직원들 문제도 있지만 이제 그런 대표자들 스스로의 그런 리더십 문제도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저는 주로 이 세 가지 문제가 뭐 가장 창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단 문제인 것 같고요. 요새 좀 많이 국내에서 대두되는 건
이제 정책적인 환경,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 중에서도 이제 정부의 이제 규제, 현행 법 때문에 이제 사업을 결국 접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제 문제가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건 또 사실인 것 같고요. 고객 자금 팀 규제 이렇게 네. 네 가지가 좀 그렇습니다. 어려움의 종류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뭘 하고 싶어서 하는 네. 측면이 또 상당히 크게 있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뭐 이해는 가네요. 고객의 마음을 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창업하는 거는 보통 아니고 사실 네. 이게 동기가 다른 거니까 원래 좀 그런 측면이 저도 있다고 항상 생각을 네. 했는데 실제 그런 것 같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어려움들은 사실은 네. 정책 환경을 규제로 또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네. 사실은 정부에서 자금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서 창업 지원 규모가 1조 1,180억 원이라고 네. 최근에 발표하기도 했고 이 중에 소셜 벤처로 네. 가는 투자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지자체도 있고 뭐 그런데 예,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아, 이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지원금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만 해도 1조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에 이제 벤처 투자 펀드, 그러니까 벤처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형성된 자금 규모만 해서 해도 3조 5천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제 그 자금들은 주로 투자와 대출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창업과 관련해서 이제 형성되어 있는 자금의 규모가요. 이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고 올해도 이제 아마 작년 금액을 상회할 거다라고 하는 게 좀 지배적인 예측들이고요. 근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그래 왔어요. 그 전년도에 또 한 2조 5천억 정도 됐는데 작년만 해도 전년도 대비해서는 1조 이상의 벤처 투자 자금이 확보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벤처 투자 자금에서 정부가 출자한 자금은 약 50% 정도 비율이에요. 이것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거든요. 미국이 이제 이런 벤처 투자 자금에서 정부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국내의 벤처 투자 환경 그리고 벤처 투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영향력이나 정책적인 부분들이 이제 많은 영향을 갖고 있고 또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실제 이게 소셜 벤처로 오면 되게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어요. 그 사실 임팩트 투자 저희가 하는 자금들을 임팩트 투자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 임팩트 투자라고 하는 표현이 생긴 게 200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이제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자본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아졌고 이제 이런 논의들을 이어서 이제 미국에 있는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곳과 뭐 곳에서 주로 중심을 잡아서 투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가치나 환경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자본의 역할이 이전에는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데에 많이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 자본을 바탕으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도 저희도 또 공교롭게 소풍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도 2008년에 또 설립됐거든요. 근데 지난 10년을 좀 되돌아봤을 때 국내에서 임팩트 투자로 이제 저희가 투자되었다. 여기서 이제 임팩트 투자로 투자되었다라고 하는 건 임팩트 투자사가 임팩트 투자로 인지하고 투자한 자금 네, 규모를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최소 규모일 거예요. 이게 추적되는 자금들이니까 이 자금이 지난 10년 동안 한 1,000억 정도라고 저는 추산을 하는데요. 작년 한 해에만 정부 주도로 형성된 임팩트 펀드, 그러니까 임팩트 투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펀드가 1,800억 정도고요. 지금 올해 상반기에 벌써 1,000억이 또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나죠. 예, 네. 그 1,800억과 1,000억의 출자에 있어서 정부가 역시 한 50% 정도의 자금을 네. 역시나 지원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투자되었던 임팩트 투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금들이 작년과 올해 이제 형성이 되었고 또 이제 실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영향을 많이 끼칠 이제 사회적 가치 3법 이렇게 부르는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그 법이 네. 있잖아요. 그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또 사회가치 연대기금이라고 해서 약 3천억 정도의 규모로 역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곳들에게 이제 그러니까 자본을 공급하는 좀 공적 기관이 이미 출범을 했고 아직 이제 정부 자금이 출자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곳도 3천억 정도의 규모로 형성이 될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자금은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 같이 이제 창업의 방법, 기업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접하는 이제 채널 내지는 이제 루트가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적으로 연간 약 400팀 정도 넘는 팀을 육성을 해왔어요. 그런데 올해 당장 목표가 800팀 넘게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800팀에게는 평균 2, 3천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투자가 돼요. 이건 이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인 거죠. 투자금은 네. 투자했으니까 뭔가 지분이라든지 네, 나중에 어쨌든 회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 지원금은 그냥 주는 예, 맞습니다. 돈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지금 2, 3년 사이에 이제 규모가 현격하게 늘어난 엄청나게 게 많이 사실인 거죠. 늘어났네요. 네. 그럼 이제 이런 환경이면 더 많은 뭐 사회 혁신가들 혹은 저희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라고 부릅니다만 사회적 기업가들이 생겨야 되고 또 이런 여러 투자금이나 이런 정책적 환경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더 많은 이제 소셜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또 사회 문제를 더 잘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명히 기업이라고 하는 것 혹은 경제라고 하는 것 혹은 이 섹터에서는 자본이 이제 리드를 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늘어나면 창업이 확실히 좀 더 활성화돼요. 왜냐하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그 자금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전에는 그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성적이 한 90점 정도 되는 창업가들만 투자를 받을 수 있었고 그들만 사업을 지속하거나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금이 늘어나니까 뭐 80점 많이 시작할 수 있죠. 네, 70점 정도 되는 이제 창업가들도 시작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창업이 활성화되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장은 제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예. 제한돼 있다는 거죠. 예. 한정된 소비자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결국은 창업 숫자는 늘어나더라도 소비자들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면 시장 내에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이 경쟁이 아시다시피 시장에서는 완전 경쟁이 아니잖아요. 공정 경쟁도 아니고요. 운이라고 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좌우되고 또 그 실력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제품이나 또 시장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참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 내에서 플레이어가 많아졌기 때문에 혁신이 더 많아진다라고 부르기 참 어려운 것 같고 물론 그 다양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건 그 안에서 여러 실험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여러 실험들을 바탕으로 최적의 어떤 뭐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최적의 우리가 어떤 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지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그 시장 내에서 살아남는 기업은 소수의 기업들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자금이 투입되고 그 이후가 됐을 때 한 몇 년, 뭐 저희는 보통 한 5년에서 7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가 됐을 때 결국 의미 있게 생존하는 회사들의 숫자는 결국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혁신가들이 지속적으로 혹은 뭐 계속 삶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저는 이제 근본적인 좀 의문이 첫째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만 많이 이루어졌다고 네, 해서 네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리고 그 제가 요새 가지고 있는 두 번째 고민은 그
아까 지원금과 투자금을 구분을 이제 네. 잘 해주셨는데요. 투자금은 어떻게든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애초에 투자할 때 회수가 가능한 곳들에만 투자가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세금이잖아요. 네. 세금이고 또 이 세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투자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한 이 이제 트랙 레코드가 이 투자사의 레퓨테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그 KPI, 그러니까 지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할 때 사회적 가치가 엄청 크더라도 회수 가능성이 낮으면 투자가 어렵고요. 그렇군요. 사회적 가치는 조금 적지만 회수 가능성이 크면 투자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의 방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지원금의 성격은 좀 다른데 이제 투자금이라고 했을 때는 회수가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바뀌어 버려요.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러니까 애초에 소셜 벤처 투자하라고 네. 만든 자금이라도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네. 이제 담당 부서나 담당자는 회수를 해야 되니까 네. 그걸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슨 이제 현장에서의 그런 괴리감들이 생기냐면요. 정부에서 이렇게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를 정말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자금 지원도 하고 펀드도 이렇게 대규모로 형성을 했는데 현장에선 그걸 못 느낀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못 느낀다. 예, 못 느끼겠다. 그게 정부가 이렇게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딨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왜 여전히 투자 받기가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당연한 게요. 투자를 받을 만한 곳들한테 투자가 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회수 가능한 곳들. 예, 회수 가능한 곳들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회 문제 해결에 좀 더 포커스되어 있는 곳들이 투자를 받기가 여전히 어려운 겁니다. 자금을 구하기가. 거기는 좋아지지가 않는군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냥 지분 투자가 아니라 대출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대출을 해줘도 대출을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출을 상환할 정도의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이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투자를 받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을 만한 곳들이 대출을 해줘도 상환은 가능성이 더 높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출로 자금이 풀려도 대출을 해줄 만한 곳들도 별로 없고 이게 어렵네요. 네. 예전에 대출 지원 굉장히 많을 때 네. 비판하면서 했던 논리가 대출 지원하니까 다 전세 자금이나 맞습니다. 뭐 무슨 담보 대출 같은 것만 다 네.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결국은 다 그 뭐 땅 사고 집 얻고 이런 데에 다 쓰게 되니까 혁신이 안 일어난다 이렇게 비판을 해서 투자로 바꾸자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네. 예전에. 근데 투자를 해도 회수 가능한 데 투자하니까 결국에는 혁신이 일어나 특히 이제 사회적인 문제 해결하는 혁신이 네. 일어나는 곳보다는 네. 그냥 일반적으로 물건이 잘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네. 투자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두 네. 가지 문제 얘기하셨는데 초기에 투자해 주는 것만으로는 끝까지 이 뭔가 임팩트가 계속되기는 네. 어렵다는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좀 이건 연관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 네. 투자할 때부터 회수 가능한 곳들만 투자를 하니까 진짜 네. 임팩트 큰 데는 투자가 안 가는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투자 중심의 정책이라는 게 한계가 명확하다는 네.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럼 이거를 어떻게 뭐 솔루션까지 원하는 건 아닌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뭐가 더 필요한 거죠? 저도 뭐 사실 정답이 뭘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두 가지 접근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투자의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도 임팩트 투자를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회수 가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걸 뭐 평가하고 측정하고 평가를 하는 프로세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전 세계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가장 좀 확산되는 기준이 SDGs라고 하는 뭐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고 부르는 이제 유엔에서 만든 그 기준들을 요새는 많이 준용하거든요. 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약 한 75% 정도 되는 임팩트 투자자들이 그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근데 그 기준이요 대단히 넓어요. 이미 잘 아실 텐데 거기에 그렇죠. 네. 경제 발전도 들어가 네, 네. 있거든요. 네. 중소기업 활성화 이런 네. 것도 SDGs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정말 넓게 해석을 그렇죠. 네. 해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의 한계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적 가치가 좀 더 그렇게 넓더라도 그런 것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가 확산되면 아무래도 혁신의 모델도 더 많아질 거고 그 모델들이 충분한 자금을 바탕으로 성공 모델로 이 사회에 자리매김됐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의 가능성을 더 신뢰하고 믿게 될 거고 또 반대로 저런 모델이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고 본인도 더 뛰어들 용기를 더 가지고 뛰어들 수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지금 하는 접근이 축소되어야 된다라기보다는 저는 이 접근은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런 자본의 접근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이제 네. 뭐 얘기하시는 기본소득과 네. 같은 어떤 복지적인 정책들이나 혹은 교육적 정책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지 않으면 자본의 힘만으로 자본은 사실 그 자본의 논리가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자본의 힘만으로 사회 문제 해결이나 혹은 자본의 힘만으로 사회 혁신가들 사회적 기업가들이 적극적으로 혁신에 뛰어들 거다라고 보는 건 정말 저는 그 한쪽 측면만 보는 것 같다. 그럼 반대로 그 혁신가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게 되는 그 동기가 어디서 시작되고 그 동기를 어떻게 심어줄 거냐. 그리고 어떤 기업가도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기업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러지는 것일 텐데 그런 혁신가들이 길러지게 하기 위한 뭐 교육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 그리고 혁신가가 처음부터 엄청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본인이 속한 아주 작은 커뮤니티나 본인의 지역사회 그리고 본인 주변의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가족을 좀 벗어나서 뭐 학교 공동체일 수도 있고 학교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직장 공동체일 수도 있을 거고 이런 본인이 속한 공동체들에서 여러 실험들을 하고 그 실험에서 효능감이 계속 쌓이면 이게 좀 더 지속 가능한 형태의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를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용기와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사실 무수한 실패를 겪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실패의 비용을 사회가 감당해 주는 것들 이런 좀 복합적 제도들이 있어야 혁신이 촉진되는 것이지 그래 기업은 돈이 제일 중요하니까 돈을 주면 창업할 거야 라고 하는 접근이 가지는 명백한 한계들을 우리가 앞에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자금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을 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논의가 좀 한쪽에서 더 잘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자금은 한 부분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한계도 있지만 그래도 쭉 하다 보면 성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고 모델도 나오고 그런데 그것 이외에 혁신가 창업가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하는 일 그리고 적절한 교육을 해주는 일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 그리고 실패에 대한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해주는 일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정리가 아주 참 좋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다른 어떤 여유가 필요한데 사실 오늘 만난 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혁신가 창업가들에게 투자 자금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분배가 조금 더 고르게 될 때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제도가 도입돼서 생계에 대한 어려움이 훨씬 덜할 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일단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본소득 제도가 생기면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혁신적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미 창업계에서는요. 그런 실험들이 있어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실험이 이제 아쇼카 재단에서 하는 아쇼카 펠로우라고 하는 아쇼카 펠로우 유명하죠. 실험인데요. 창업가들을 선정하고 그 창업가에게 3년 동안 기본소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지도 않고 그냥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제가 알기로는 월에 약 한 200만 원 정도의 그 소득을 기본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 생활비처럼 지급하는 거죠. 예, 예. 그냥 투자하고는 전혀 다른 다른 거죠. 겁니다. 그냥 대표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네, 그냥. 네, 네. 그래서 그 대표가 그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 월에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자금을 바탕으로 그 뭐 차를 사든 뭐 집을 사든 여행을 가든 아니면 본인들의 가족의 생활비로 쓰든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실험을 이제 했던 배경은 결국 이 사회 혁신적인 어떤 일들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혁신가 개인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사회 제도적으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아쇼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여러 후원 자금들을 모아서 실제 전 세계에 제가 알기로 한 지금 5,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네.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고요. 네.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 나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미 다 가지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그런 제도를 이제 보고 벤치마킹해서 이제 아름다운 재단에서 뷰티풀 펠로우라고 하는 비슷한 그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투자한 그 회사의 대표님들도 일부가 뷰티풀 펠로우로 네, 네, 참여하고 계세요. 네. 비슷한 금액을 받으시거든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자금을 받으니까 혁신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돼서 훨씬 더 사업적 성과는 물론이고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임팩트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증언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투자사로서 네, 네. 이제 아시다시피 투자는 되게 그 회사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분업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투자 생태계에서 저희 같은 회사를 시드 투자자이자 네. 엑셀러레이터라고 불러요. 네, 네. 즉 시드라고 하는 게 이제 종잣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회사들이 처음 받는 외부 네네네. 투자를 네. 저희가 하고 현재 저희가 한 투자금이 약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평균 투자를 하는데요. 이 투자를 하면요. 이 투자금 대다수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인건비입니다, 그냥. 네. 어차피 생계비로 들어가는 네, 거군요. 어차피 생계비로 들어갑니다. 네. 네, 창업자와 동료들의 인건비로 다 쓰고요. 저희도 그 돈을 인건비로 쓰는지 뭐 이걸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건지 혹은 이걸 어떤 플랫폼이나 제품을 만들어야 되면 개발비로 쓰는 건지 규제하지 않아요. 네, 네. 왜냐하면 현재 어떤 자금이 들어왔을 때 그 자금이 어디에 쓰여야 가장 의미가 있는지 혹은 어디에 쓰여야 가장 임팩트를 크게 창출할 수 있는지는 혁신가가 가장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추적해 보면 저희가 투자하는 자금의 최소 50%, 많게는 80%를 인건비로 쓰세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투자한 자금이 보통 한 6개월에서 뭐 한 9개월 정도의 인건비 정도로 쓰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혁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초기의 기업들이 그 보통은 다 가지고 있는 게 인적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네. 인적 자산을 바탕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의 가능성들을 검증하고 그 검증만 되면 그 다음에 또 대량 투자를 또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초기 단계에서는 어떤 실험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을 해야 되는 동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 동료들의 삶이 지속 가능하다는 그들의 생활비인 거죠. 근데 그 생활비가요 해보면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저희가 물론 이게 최저임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네, 네. 사실 이제 벤처나 이제 그 초기 이제 창업팀 네, 아주 희생적으로 일하죠. 네, 네. 환경이 네. 근데 본인들이 자발적 희생들이고 그렇죠. 네. 근데 왜 이런 자발적 희생을 하느냐? 내가 이런 자발적 희생을 했을 때 이후에 돌아오는 리턴이 대단히 클 거라고 그렇죠. 기대하기 때문에 네네네.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그들이 평균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세요. 월. 월. 네. 네. 근데 그런 자금을 가지고 물론 생활하기가 팍팍하죠. 서울에서 100에서 150만 원 정도의 자금이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주거비와 뭐 식비, 교통비 지급하고 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생계비가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계비를 약 1년에서 2년 정도만 보장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담보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이런 투자금 이전에
그런 혁신가들이 좀 삶을 지속할 수 있고 혹은 이 혁신에 뛰어드는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혁신 지속 가능 자금 뭐 이런 식의 자금들이 좀 더 많은 자금들이 지원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혁신에 뛰어들 거고 이미 혁신에 뛰어든 사람들도 좀 더 혁신에 집중할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저희가 그 혁신의 결과물들이 지금보다 현격하게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득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긴 해요 사실은. 투자자들은 회수가 돼야 되니까 회수라고 하는 기준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정부는 이미 뭐 여러 복지 자금들도 많고 창업 관련해 갖고 지원금과 뭐 투자금들을 많이 이미 쓰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생활비 쪽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사실 말씀해주신 게 저는 굉장히 인상이 깊은데요. 일단 첫 번째에서 뷰티풀 펠로나 아쇼카 펠로 얘기하실 때 저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 기업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생계 곤란을 많이 겪는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 문제가 풀리면 집중할 수 있다고 그런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집중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한테 월 150만 원 이 돈이 없어서 그러면 그게 생기면 그 곤란이 없어지면서 훨씬 혁신에 집중할 수 있다 이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인건비로 대부분의 돈이 나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그게 꼭 개별 기업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의 돈을 부담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금을 유치해야 되도록 만들지 말고 사회가 그걸 그냥 개인들한테 부담하면은 시드 단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그냥 어쩌면 사람들이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투자 안 받아도 진짜 창고에 모여가지고 맞습니다. 막 아이디어 회의할 수 있잖아요. 회의하다가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재밌으니까 하다가 나중에 진짜 아이디어가 딱 숙성됐을 때 투자를 받아서 정말 사업 개발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꿈꾸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창업가들이요, 물론 그 뭐 물려받은 것도 많고 본인들께서도 대기업 등 좀 모아놓은 자산, 대기업 등에서 일해서 모아놓은 자산도 많고 이래서 생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요. 많은 경우가 개인의 생활 문제를 겪으세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외부 강연이라든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그걸 뭐라고 쓰냐면요, 앵벌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하고 그 매출을 바탕으로 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초기에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기 어렵잖아요. 국내에서도 평균적으로 이제 손익분기 시점에 도달하는데 3년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게 평균 자료거든요. 그럼 3년 도달하기 전까지는 회사 계속 적자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사업을 그만둘 거냐? 평균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중에는 모아놓은 자금이 있으시면 본인 자금 쓰시는 거고요. 정말 모델이 정말 좋거나 시장이 좀 규모가 큰 시장에서 사업을 시작하셔서 손쉽게 투자를 받으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직접 다 벌어서 하셔야 되는데 저희도 진짜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대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제 좀 비즈니스가 좀 오래 걸리는 사업이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이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한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그래서 대표님 사업에 집중하셔야죠. 뭐 이런 얘기 하면 그렇긴 한데요. 돈을 벌어야 돼서 퇴근 이후에 일하고 있어요. 주말에 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퇴근 이후나 주말에 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쉬면서도 계속 생각이 나요. 사실 그렇죠. 창업 아이디어 계속 디벨롭되고 그게 대단히 나가면 이거 해봐야지 맞아요. 이런 거 이제.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여유나 공백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거기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시간이 없이 삶이 엄청 팍팍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과외하면서 사업 아이디어 생각하기 어렵고 어렵잖아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하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재밌게 발견하는 게 뭐냐면 그 결혼하신 분들에서는 어떤 그 현상이 보이냐면요.
어느 한쪽이 창업을 하시면요, 어느 한쪽은요 매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셔야 돼요. 아, 그런 집 맞아요. 네. 많아요. 맞습니다. 창업의 교사이거나 의사이거나 뭐 맞습니다. 이런 네. 거죠. 공무원이시거나. 네, 맞습니다. 아니면 그냥 기업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네. 그냥 계셔야 되고, 그래서 어느 한쪽이 굉장히 불안정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거는 변하지가 않는군요. 제가 네. 아주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비즈니스 스쿨에 다녔는데 네. 그때 막 창업가 선배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강의를 하잖아요. 누가 물어봤어요. 처음에 창업할 때 보통 무슨 돈으로 하세요?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에요. 네, FF라고 아. FF 펀드라고 있는데 패밀리 프렌즈 펀드라는 맞습니다. 네, 그런 맞습니다. 얘기 하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앤디 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네. 아예 PBI라고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 Parental Basic Income이라고. 아우, 부모가 주는 기본소득 예, 이거 예.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 스티브 잡스, 예. 빌 게이츠 뭐 네. 다를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요새 많은 수의 그 청년들이 빚을 지고 사회로 나오잖아요. 네네네. 뭐 대표적인 게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이런 것들. 그런데 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다. 근데 혁신이 최소 3년, 길면 뭐 5년에서 7년 동안 기대되는 소득이 최저임금이거나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이다. 이랬을 경우에 혁신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허들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계층이 잘못하면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런 현상이 좀 있죠. 네,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좀 부모님이 잘 사는 집에서 안정될 때 네. 좀 더 네. 창업을 잘 할 수 있고 네. 실패도 다시 맞습니다. 일어나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이고,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 대한 답이 있냐 그러면 없지만, 예를 들어 국내 창업계에서 가장 끈끈한 네트워크는 서울대 카이스트 네. 네트워크예요. 어, 예, 그럼 서울대 카이스트를 누가 많이 가느냐를 네. 보면, 그건 다 분석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그래서 많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업계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근데 결국 귀결되는 건, 창업은 애초부터 소수가 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네. 대단히 혁신적인 사람들,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도대체 창의적인 사람이나 혁신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이미 조사된 것들도 있고요. 네. 그게 실제 그 미국 데이터에 그 특허를 맞아요. 많이 내는 사람들과 부모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그렇죠. 게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부분들이라거나, 저는 혁신적인 사람들이나 창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걸 스스로 벌어서 해야 되는 사람과, 아까 이제 그 페런탈 베이직 인컴 얘기하셨는데, 네. 부모나 아니면 어떤, 그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요, 정말 운이 좋게 사회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과는 현격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하고 있는 사회혁신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에서는 시작 자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이나 혁신 전선에 뛰어들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실제 정말 우리가 전 국민이 알만한 성공 모델, 저희가 보통 유니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네. 유니콘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그렇죠. 시장이 한정돼 있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데 유니콘이 아니어도요, 저희가 뭐 창업할 때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예를 들어 IT 창업하면 그래도 IT 창업하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지 네. 성공한 거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뭐 IT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삼성, 현대, LG, SK 같은 대기업 만들까? 그거 정도 만들어야 성공한 거 아니야? 100대 기업엔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그게 직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지속적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면서 직원들에게 뭐 의미 있는 급여와 복지 수준을 주면서 고객들에게도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그냥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의미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회사는 소수지만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삶의 다양성도 저는 더 많아질 거고 다양한 삶의 패턴들, 뭐 다양한 그 삶의 지속 가능성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 자체가 다양해질 거고 그러면 이 다양한 그 삶의 진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삶의 선택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실험도 다양해질 거고 실험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선택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비용도 현재는 사회적으로 어떤 세금이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좀 정부 중심의 그 어떤 안전망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회가 한번 다양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서 처음에 그런 이제 눈덩이를 잘만 굴려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그 눈덩이가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가 나올 것 같다. 근데 그 처음에 그 눈덩이를 누가 어떻게 굴려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고 그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기본소득과 혁신과 창업가의 관계를 네. 제가 여쭤봤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혁신과 창업가들이 굉장히 쉽게 특히 사회혁신 하려는 분들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정리를 내리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기본소득이 도입되고 네. 한상엽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가들도 생계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회가 됐어요. 그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거기 가려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각각은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드네요. 예,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일단 제가 꿈꾸는 사회, 기본소득이 실현되고 뭐 여러 혁신가들이 스스럼 없이 혁신을 할 수 있고 이런 사회를 한 문장인 한 단어로 설명하면요, 그냥 전 신뢰가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혁신가들이 혁신에 뛰어드는 건 아시다시피 그 믿음 때문이거든요. 이걸 하면 저 문제가 해결될 거야. 혹은 이 비즈니스를 하면 고객들에게도 어떤 가치를 주어서 그들이 겪는 그게 아주 개인적 문제들일지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가 창출돼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 동료들도 행복하고 사회도 행복할 거라는 그 정말 믿음. 근데 때로는 그 믿음이 되게 그 바보같이 보일 때도 있고요. 맹목적으로 보일 때도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업을 해 나간다고 하는 건 그걸 많은 사람이 믿게 만드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사회가 그걸 믿어주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소득을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당신이 이 자금을 가지고 놀든 이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이 자금을 가지고 여행을 가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 혹은 어떤 법적으로 봤을 때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이라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인 거잖아요. 저는 그게 사업의 본질이고 심지어 이게 사업만의 본질이 아니라 이 사회가 돌아가는 본질이 신뢰인 것 같은데 그런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풍토, 신뢰가 확보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뭘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저 친구가 설령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노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는 거거나 그렇죠. 아니면 에너지를 모은 거라거나 아니면 경험을 쌓고 있는 거라거나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거라거나 혹은 그 작업이 놀고 있는 게 어떤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생산적인 어떤 걸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도 그의 행복에 부합하는 거라면 용납될 수 있는 것처럼 혁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혁신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혁신,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나 지원을 해주는 어떤 지원기관의 담당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혁신들만이 픽을 당해서 투자금이나 지원금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이나 지원금 없이 그냥 차고에서 그냥 카페에서 집에서 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갖고 어떤 얘기들을 해보게 되고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내가 이런 시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과연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투자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검열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검열만 없어져도 개인이 정말 전 개인적으로도 행복할 것 같고 그런 시도도 엄청나게 확산될 것 같고 그런 시도가 많아지면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엉뚱한 것들이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정말 의미 있는 혁신으로 규모 있는 혁신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저희 같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도 대단히 용이해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그런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아까 그런 그 어떤 교육적 환경이라거나 복지적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교육 쪽에서도 좀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이 표방하고 있는 게 그 결국은 이제 교육 자체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그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그 교육을 받도록 권장하는 부모들이 기대하는 건 평생 기대소득과 연결해서 계속 계산하고 평가할 맞아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만 하나 낮춰줘도 최소한 그 삶에서 우리가 살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 혹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압력들 그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물론 여전히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건데요. 그런데 상위 20% 상위 10%에게만 가능한 그런 기준들을 현재 전 사회적으로 우리가 계속 강요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뭐 88, 90%의 사람들은 그럼 10%, 20%에게만 허용되는 대기업을 가야 된다라거나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라거나 소득이 최소한 뭐 연간 소득 5천만 원, 뭐 1억 정도는 되어야 의미 있다라거나 이런 압력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역시나 교육적으로도 새로운 시도들, 실험들을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거고 그 안에서 여러 삶의 모습들이나 이제 군상들이 달라질 거고 그럼 그게 꼭 사회 혁신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범위들이 많아지니까 다양성도 늘어날 거고 다양성이 늘어나면 그 다양한 역시 실험 안에서 저희가 투자할 만한 혁신가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상상들을 좀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는 사회 구성원들을 믿어주는 거고 사회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믿어주는 게 좀 광범위하게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와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대기업을 나와서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은행에 통장 잔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믿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한다라고 하는 정말 신뢰의 사회로 뭐 좀 한 단계 발돋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됐을 때 정말 우리가 그걸 혁신적인 사회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은 말씀을 네.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교육하고 관련된 건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 가르쳐서 점수 매겨서 예. 평가해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게 교육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뭔가 배우는 게 교육인데 네. 배운다는 거는 정말 수백만 수천만 수억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고 각자 자기 예. 관심 있는 걸 다 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변할 수도 있겠네요. 네. 딱 서열을 매겨서 요만큼까지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부터 먹고 살 수 없어. 그러면 서열을 매겨야 되는 거지만 그게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거 아주 저는 인상적이에요. 만약에 심지어 그렇게 되면 제가 요새 참 표현을 뭐 굿 소사이어티 혹은 뭐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교육과 그 교육에서 어떤 뭔가 배우는 거잖아요. 교육을 이걸 뭔가 영어로 하자면 뭔가 뭐 리스닝, 뭐 러닝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고요. 해봐야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요.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걸 작동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심지어 아까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을 이 본질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기본소득인 것 같고 배워서 해보면
여러 선택지로 진로도 잡을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 내가 배워서 한번 해봤는데 되네 이러면 창업해 볼까 이렇게 훨씬 더 부담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지금은 아까 FF 펀드 이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한테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모아놓은 돈이라도 좀 있어야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뭔가 이런 형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네. 창업과 혁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네. 될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네. 해주셨네요. 꼭 해주십시오. 제가 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는 네. 잘 정리해서 연구해서 같이 좀 만들어 보면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네. 힘도 모아서 한번 좋습니다. 구현을 해보죠. 좋습니다. 네. 네, 오늘 한상엽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저는 결국 혁신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다 믿어주고 그냥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둬 주면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것이고 그러면 그 아이디어 중에서 한상엽 대표님 같은 투자자들이 좋은 것을 골라서 잘 투자해 주시면은 그게 발전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또 풍요롭고 사회 문제를 많이 해결하는 또 신뢰가 가득한 사회가 될 거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기본소득과 창업과 혁신가와의 관계 그리고 소셜벤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상엽 SOPONG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